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계절이 변화하는 그 자연의 원리는 정말 틀림없습니다. 10월 중순 들어서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따뜻해졌습니다. 2달 전만 해도 폭염과 또 폭우로 고통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아신 바와 같이 그 중요한 세계적 행사인 세계 스카우트 잼놀이, 그마저도 날씨가 안 봐줘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제대로 수행치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언제 그랬더냐 싶게 이렇게 화창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금년 겨울 날씨는 내년보다 일찍 시작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날씨가 풀렸다가 또 추워졌다 하면서 기온 변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교차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사업체에서 좋은 일들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월이 빨라서 다음 달 11월은 우리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 KABFF가 시작한 지 벌써 5주년이 됩니다. 저희가 의미 있는 행사를 여러 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 초에 우리나라 경제가 상저하고, 즉 전반부는 좀 낮지만 후반부는 좀 회복될 것이다라고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반기 중에서도 이제 중반인데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으로 수출이 약간 살아나고는 있지만서도 아직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미국 경제도 인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 1등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회복이 꽤 더디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이러한 분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세계 통상 질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WTO 세계 무역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주요 통상 국가들이 각자 고생식으로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통상으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걱정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최고의 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희범 부영 회장님이십니다. 부영의 경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가운데서도 저희 포럼을 위해 귀한 시간을 어렵게 내주신 이희범 전 장관님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에서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대사에 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신 이희범 부영 회장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이 회장님은 너무도 경력이 화려하셔서 한두 페이지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일찍이 1972년도에 대한민국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시어 사무관으로 공무원 경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평상산업부 전자정보국장, 1997년도에 산업정책국장, 2001년도에 산업부 차관, 2003년도에 산업부 장관에 오르셨습니다. 회장님은 학교와도 관계가 깊으십니다. 장관 재직 시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패장 건설에서 인원이 엄청나게 분열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방사능 노출로 인명피해가 크다는 과장된 여론 때문에 국내 어디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희범 장관께서는 면을 내셨는데요. 방패장의 안정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한 다음
이를 환영하는 지자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들로 하여금 이를 유치하고 싶다는 신청서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정 요건 중에서 각 지자체에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주민 찬성률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지자체가 이에 참가하였고 주민 찬성도가 가장 높은 경주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방패장은 경주시에 건설되었고 20년이 지난 지금 경주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방사능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2006년에 학자들이 모인 협상학회는 이번 장관님께 대한민국 협상 대상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장님은 서울 산업대학교 총장도 역임하셨고 또한 학술단체인 한국공학관리원 이사도 역임하셨습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 이 엄청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공로는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아직 크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구형그룹의 회장직을 맡고 계신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인재 모임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회장님의 학력도 화려하십니다. 일찍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정부로부터 황조, 청조, 근정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셨고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는 IOC 금장훈장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새 국제질서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의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럼 이범 장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상무의 소장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제가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은 한미관계가 좀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제가 저도 수없이 얘기를 해오고 있고 저는 미국 상무회의가 상무관도 했고 EU 대표의 상무관을 하면서 미국 현장에서 보면서 슈퍼 301조 협상도 하면서 결국 오늘날 세계 질서 미국이 이끌고 가고 있는 세계 질서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 한미관계 또 특히 한미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밀레니엄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손경식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 윤세영 회장 또 방기훈 총장 등등이 해서 이런 한미관계 특히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유엔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친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히 기업인들이 이런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찬에서 설명하기를 내용이 너무 많은데 우리 윤장희 박사님은 내용을 보시고 중간에 한 22페이지부터 좀 띄어서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만든 사람 입장에서 쫄리더라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넘어갈 테니까 나중에 자료로 필요하면 자료로 한번 보시면서 리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경제 얘기를 좀 썼습니다만 이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 많이 들어오신 얘기입니다. 개동에서 선진국이 된 우주사거나 WTO상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유일한 나라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과 1인당 소득 수출이 전 세계하고 한국을 비교해 봤습니다. 전 세계 수출 1인당 GDP,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한국은 보통 10배 이상 높은 나라입니다. 이 정해천이 바로 대표적인 얘기죠. 이걸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1964년에 1억 불 수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64년에 1억 불 수출 테이프를 끊을 때 1억 불 테이프를 같이 끊은 나라 이디오피아하고 모잠비크입니다. 좀 자존심 상하지만 그 나라하고 비슷했다는 얘기입니다. 64년도에. 근데 이 이디오피아 모잠비크가
작년 수출이 37억 불, 73억 불이었습니다. 우리가 10억 불 수출을 한 데가 70년이었습니다. 그때 수출을 같이 끄는 나라가 포르투갈하고 필리핀입니다. 그때 당시에 70년도 외국 사기가 비슷했던 나라죠. 이 필리핀과 포르투갈은 지금 수출이 800억 불 됩니다. 우리가 77년에 100억 불 수출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 되면 유토피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천국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관공서에 깃발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34,000불입니다. 그런데 그때 꼬리를 같이 한 나라가 스페인과 브라질입니다. 지금 그 나라는 4,000불대, 3,000억 불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7,000억 불 수출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수출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고, 이것은 저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한마음이 된 경제 발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세계의 질서는 세계의 질서를 물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미국의 지원, 절실했다는 건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거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겹치면서 여러 가지 대공황도 있고 했습니다만 결국 1차 대전은 사실 사소한 데서 일어났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합스부르크 황태자 부부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는 중에 그 황태자 부부가 고등학생에서 권총에 암살이 되면서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재판을 관할 걸 가지고 유고슬라비아하고 합스부르크 왕실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2차 대전의 원인이 됐고 800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2차 대전은 독재와 투쟁에서 2차 대전 중에 5천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결국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은 유일한 전쟁에서 승자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 4분의 1, 무역의 4분의 1, GDP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이론적으로도 노벨상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개발을 위해서 OECD를 만들었고, 이것이 OECD 개편이 됐습니다. 미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안보 질서는 이 나토를 1949년에 미국은 물론 미국은 세계 IMF와 IBR이 월드뱅크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만 안보 질서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1949년 3월 달에 워싱턴에 연합국 16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소집해서 만든 것이 워싱턴 조약입니다. 이 워싱턴 조약 5조를 보면 밑에 있습니다만 Armed attack against any soil of member countries shall be considered attack them all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토 조약 5조를 강조한 이유가 이것이 집단 안보 조약, 방위 조약이 오늘날 3차 세계대전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Attack against any soil of member country 무슨 얘기입니까? 동서독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동독에는 소련군이 지배하고 서독에는 미군이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미군을 베를린을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독은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동독이 만약에 소련이 베를린을 넘어서 서독을 침략을 하면 나토 회원국이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토 회원국의 일방에 대한 침략을 전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 미국 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련이 베를린을 넘으면 미국 본토의 뉴욕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 미국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소련이 베를린을 넘지 못한 이런 베를린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처음으로 취임하고 2달 만인가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왜 다른 제쳐두고 나토에 갔겠습니까? 그만큼 집단 안보 조약이 우리로서는 집단 안보 조약이 절실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세계 질서는 통상 질서, 안보 질서는 혼자만이 살 수 없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미국이 강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나라든지 혼자만이 살 수 없는 외톨이로 살 수 없는 이런 안보,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합집산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요 사실은 모든 면에서 아주 세계 질서에 온건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미국 국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해왔습니다.
농산물 밭을 만든 게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밭들은 농산물이 빠져 있습니다. 아이 사실은 농산물이 왜 빠져 있느냐? 미국 의회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미국 농산물을 보고 사는데 뭐 하려고 거기다 국제기구를 만드냐? 미국 의회가 반대했습니다. 결국 밭에는 농산물이 포함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미국은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했지만 월남전 이후에 미국이 무역 적자가 지금 커지면서 이 1980년에 미국 무역 적자가 361억 불이었습니다. 지금 이 작년에는 1조 1천억이 무역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이 끌다 하기보다는 적자가 나면서 미국은 서프라이즈 합의니 슈퍼 301조니 수많은 이런 조치를 해왔습니다. 이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의 주된 국가는 당시 일본과 한국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일본과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85년 9월에 프라자 협정에 의해서 일본의 N하는 거의 2배 이상의 평가 절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국과 일본은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넣어서 잃어버린 20년을 만들게 된 요인이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을 보시면요, 1988년에는 개인당 1인당 퍼캡ita GDP가 일본이 미국을 넘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패전국으로서 하트 가입이나 전후 패전 질서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드디어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를 따라와 결국은 슈퍼 301조와 일본의 애국심 빼고는 모든 걸 바꾸는 통상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로부터 30년이 일본은 다시 잃어버린 일본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작년에 1조 1천억인데 비해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약 3분의 1이 대중국 무역 적자입니다.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싼 소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아주 산것이 쌓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모든 것을 중국에다 걸면서 중국과 통상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는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조치를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 혼자서 쏟아내기보다는 엄브렐라를 만들어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그 선단이 중국에 대해서 통상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소강사회리 제조 2025를 발표해서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이 어떻게 될 거냐.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의 본질은 서로 패권 전쟁입니다. 결국은 가까이 이 표를 보시면 미국과 중국은 땅덩어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경제력은 경제력이나 인구는 물론 중국이 많습니다만 경제력이나 국방비 지출은 미국이 한 8천억 불 하는 데 비해서 전 세계 40%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방비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한 3천억 불에 불과한, 역시 소련에 보면 러시아는 지금 660억 불, 굉장히 적은 이 국방비 지출만 보더라도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럽은 16개 나라, 서방 16개 나라가 전부 패전국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결국 유럽은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으로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서 결국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은 기아에 허덕였습니다. 이 기아에 허덕인 것이 미국이 마샬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당시에 마샬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을 구해줬습니다. 이 유럽 통합을 유도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유럽은 소련에 대해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전 체제하에서 유럽이 뭉쳐야 된다라고 해서 유럽 연합을 유도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 농산물을, 미국 농산물을 인간 농산물 놓고 자랐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이 공동 농업 정책, 제너럴 에그리컬처럴 폴리시입니다. GAP에서
유럽이 농산물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 농산물을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땅에 전 세계 농산가 미국의 농산물을 먹고 사는데 드디어 유럽이 농산물 시장에서 미국 경쟁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유럽에 대해서 농산물 전쟁, 그것이 닭고기 전쟁, 치킨 전쟁, 호르몬 전쟁, 쇠고기 전쟁,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의 농산물을 수출을 억제해 왔습니다. 이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WTO였습니다. 각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WTO에서는 농산물을 집어넣고 농산물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범을 만드는데 보니까 중국이 자꾸 방해를 넣습니다. 인도가 방해를 넣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WTO 필요 없어. WTO 규범을 없애버렸습니다. WTO에 아까 이장희 박사님 말씀하셨던 WTO의 상소기구의 위원이 있습니다. 대법원입니다. WTO 대법원 판사가 7명입니다. 7명은 공적 임명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없는 WTO, 재판기구가 없는 WTO, 결국 WTO는 죽은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후변화 협약도 사실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이 1972년에 UN 협약에서 주도해왔습니다만 이 미국 협약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또 교토 협약, 파리 협약에서 했습니다만 이 교토 협약, 파리 협약도 트럼프 대통령, 부시 대통령부터 이거 우리 미국 경제에 맞지 않아 없애버렸습니다. 탈퇴해버렸습니다. 트럼프 오바마가 기껏 가입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탈퇴했습니다. 바이든이 현재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대통령 되고 이것도 없애버리겠다,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는 여기 보면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습니다. 비토권을 상임이사국이 지금 러시아가 중국이 안보리의 회원국 상임이사국으로 되어 있으면서 안보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유엔 타자기구도 이 강자의 논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세계는 지금 지역협정에서 다자협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WTO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다자협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그다음에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화동맹 이런 단계로 소위 국가 간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협정장은 최애국대 원칙입니다. 내셔널 트리티 원칙입니다. 모스트 페이버드 원칙하고 내셔널 트리티 원칙입니다. 같은 일종이랍니다. 최애국대 원칙은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관세가 8%입니다. 이 자동차 관세 8%는 미국 자동차가 들어올 때도 8%, 일본 자동차가 들어올 때도 8%, 유럽 자동차가 들어올 때도 8%입니다. 그래야 고루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FTA에서 우리가 미국 FTA를 맺었습니다. 이 미국산 자동차는 관세가 제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자동차가 팔리겠습니까? 유럽 자동차도 FTA를 해서 제로가 되면 팔리겠습니까? 결국 국가 간에 이런 같은 일종량을 무너뜨린 것이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이 자유무역 협정 한치의 FTA를 맺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권을 양보한다고 했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통상을 것이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주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관세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권을 양보하는 것은 관세동맹입니다. 유럽은 지금 27개 나라가 한 경제 영역을 이루고 있고 유럽에서 독일의 관세 정책 누가 합니까? 독일의 통화 정책 누가 합니까? EU에 있는 브뤼셀에 있는 EU 대표부의 통화 정책을 넘겨주고 관세 정책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주권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왜 경제 주권을 양보하면서까지 유럽이 통합하겠느냐? 그것이 1+1은 2가 아니고 2+알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국가 간의 통합을 이합집산은 경제에 머물지 않고 정치, 경제, 투자 모든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국가 간의 자유무역 경제 통합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 아세안 10개 나라가 지금 경제 통합을 이뤘습니다. 아프리카 54개 나라가 자유무역 협정을 발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간의 대륙 내에서 협정에서 대륙 간의 협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APEC입니다. APEC은 뭡니까? 태평양 연안에 있는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와 더불어서 한중일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 21개 나라가 지금 자유무역을 하자는 겁니다. 경제 통합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아 유럽 회의 아세안입니다. 유럽의 27개 나라하고 아시아 27개 나라가 합해서 경제 통합을 이루자는 겁니다.
범유럽 대서양지대 트랜스아틀란틱 마켓플레이스는 미국과 유럽이 경제 통합을 하자는 것입니다. 즉 국가 간의 경제 통합은 대륙 간의 경제 통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대륙 간의 경제 통합이 이제는 경제 통합에서 경제와 투자, 무역, 심지어 안보까지도 통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익 집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권이라는 개념도 사실상 바뀌어 있습니다. 주권의 상징일 수가 뭡니까? 국민과 영토와 소위 그런 것이 국가입니다. 이런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CPTPP는 포괄적 정치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은 사실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주도하다가 미국이 탈퇴해버렸습니다. 이거 못하니까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어떡할 거냐 그러다가 일본이 그럼 내가 주도할게 해가지고 일본이 주도한 것이 CPTPP입니다. 회원국은 11개 나라지만 브레이도 한국과 중국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일본이 CPTPP를 주도하니까 중국은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한 것이 RCEP이라고 해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리저널 컴프레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여기는 한중일과 포함해서 아시안 10개국이 자유무역을 하자라고 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빠진 아시아 경제 통합, 미국이 용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 안 돼. 결국 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든 것이 IPEP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IPEP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쿼드 정상회의에서 안보를 위한 미일, 호주, 인도가 하는 쿼드 정상회의에서 들어가지고 IPEP을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한국에 와서 바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가시면서 만든 것이 IPEP입니다. 이 IPEP은 인도 태평양의 경제 안보 동맹기구로서 FTA보다 훨씬 더 넓은 차원의 경제 안보 동맹, 이것도 태평양을 넘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전선을 넓혀서 통합을 하자는 얘기고, 이 통합은 경제 안보를 넘어서 이제 공동망 협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영향을 넓히니까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럼 나도 1대1을 통해서 넓혀나가겠다. 또 브릭스를 확대해가지고 11개 나라로 늘리겠다.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 선전, 소위 공자학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국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을 전 세계에 접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에서는 유력 정치인들, 오피니언 리더를 진중 인사로 확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캐나다는 진중 정치인에 대해서 성명된 반주기사 낙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호주나 캐나다는 중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원 이거 지금 보통 조직이 아니다 해서 반대 조직이었습니다. 미국은 공자원을 거의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주요 광물입니다. 주요 광물은 히토르는 37%를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이 광물을 통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통제할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평가가 좀 이릅니다만은 미국은 외국인 투자가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이후에 우리 기업만 해도 100억 불이 넘는 투자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도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중진국 성장도 떨어지고 수출도 좀 떨어지고 있는, 물론 아직은 초기입니다만은 해외 자본은 빠져나가고 있고, 아까 이장희 박사님 얘기한 대로 부동산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중국입니다. 결국은 미국 영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고 1대1을 넓히고 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이 과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TPP와 RCEP은 이 아시아 몇 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헤게모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RCEP과 CPTPP와 IPEP은 중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한국은 RCEP에 가입하고 있지만 CPTPP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IPEP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고, 이런 주변 상황이 안보 질서가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눈을 잠시라도 감으면 세계 질서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뀌는 주역에는 물론 미국과 중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는 RCEP이라는 아시아와
USMCA는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 남탄죠. 납사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USMCA와 EU 26개나라, 영국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영국이 지금 EU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 소위 국민 투표에서 52.9%가로 EU 브렉시트이 가결됐습니다. 가결되고 난 다음에 많은 영국 사람들이 브렉시트이 뭐야? 나 정신 찍으라 그래서 찍으라 그래서 찍긴 찍었는데 뭔지 모르겠어. 라고 51.9%가 브렉시트에 찬성했습니다. 지금 다시 브렉시트를 지금은 오히려 그 이상의 숫자가 다시 들어가자. EU에서 빠져나온 영국은 외톨이가 돼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미화가 되어 있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세계는 삼각축의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아시아를 쳐다보면 아시안 10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이 산중일 세 나라는 아시안 10개 나라와 FTA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FTA를 맺었습니다. 아주 낮은 단계의 FTA를 맺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FTA가 없습니다. 일본과 중국 FTA가 없습니다. 서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FTA를 맺고 있으면서도 세 나라는 아직도 서로가 역사적 이유, 정치적 이유로 해서 협력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EU 26개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대시한 대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미래로 나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저항을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는 틀림없이 세계가 이합집산, 서로 먹고 먹히는 이합집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사실 세계의 질서도 이제는 경제민주화,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경제민주화가 정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는 2011년 9월 달에 월가의 시위에서 촉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월가의 시위의 구호는 We are the 99%습니다. 우리는 99%다. 즉 1%여 반성하라. 소위 1% 부가 미국의 상위 1%는 20.2%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 상위층이 가지고 있는 부가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주장하는 것은 We are the 99%입니다. 이 1%여 반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같이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구호가 2012년 9월달에 나온 구호는 대학 등록금 동결, 금융자산의 개혁, 금융구조의 개혁, 복지정책의 강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도 기업가 정신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규제, 기술인이 무대화하지 못하는 사회,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개혁, 창업, 미국과 미래 전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강성노조, 과도한 기업 규제, 무소불위 기업 문화, 반시장법 양산은 국회, 반기업 정책, 정치금융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도 변화가 없을 겁니다. 결국 규제 위주의 경제 법령이 굉장히 규제 위주로 되어 있고 이 정경련이 있어서 한경련으로 가겠습니다만 조사한 바로는 285개의 법령을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 조항이 2,057개입니다. 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보통 미국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면 감옥에 집어넣으면 반성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 평균 감옥에 집어넣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입니다. 과도한 책임감도 직장에 괴롭힘 금지법 3년 이하 징역, 파견 근로자 원칙 지위 파견법 3년 이하 징역 등등이 법률이 아주 강합니다. 애매모호한 처벌 구조, 특수관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얘기 뭡니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어떻게 하는 얘기? 처벌받습니다. 하도급 대우, 부당하게 결정하는 거, 부당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계열사와 신용기관의 위험이 따르는 거래, 상법에서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 규제가 과도한 뿐만 아니라 규제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규제 비용은 매년 300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장 산업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들이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 전 세계적으로 100대 유니콘들 이쪽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유니콘 기업 중에 한국에 갔다 오면 55개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제 완화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에 규제가 생기는 중에 한 중의 요인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 의원 발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는 국회의 입법 발의를 많이 하면 상을 줍니다. 모범 의원이라서 상을 줍니다. 의원 발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행정부가 입법 발의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6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하면 바로 본회의 소위 법사위 가서 본회의하면 끝납니다. 최단 10일에 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보면 밑에 표에 보시면 국회의원 의원 발의, 정부 발의 법안보다도 의원 발의 법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규제 사각지대로 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공무원의 복준도 얘기했어요. 행정쇄신 김대중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의 기요틴, 논리가 반도됩니다. 이 기요틴처럼 규제 실패해야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덩어리 규제 개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존경하는 이해원 장관님의 정말 현실적이고 또 마음에 나라가 정말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우중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66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국민소득이 $100 넘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34,000달러였는데 저는 한 6년 전, 7년 전에는 제국대 정도 되면 $40,000가 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근무했던 직장이 있는데 저는 1990년도부터 2000년대 초까지 현대와 삼성 양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수출 주력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가와 기업들의 어떤 융합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기업의 정책이 국가의 정책이었고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정치판의 변화 또 블록 경제의 또 대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기업들이 국가의 어떤 보호와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세계를 진출해야 되는데 특히 미국도 진출해야 되고 중국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산업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다가오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있어서 기업인들을 보면은 한국의 정부가 과연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잘 보호하고 있느냐 육성하고 있느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치적 외교적인 압박에서 좀 자유스럽게 풀어주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고도 성장을 해서 3만불까지 왔습니다만 사실은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이 이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내년 되면 미국보다 우리가 높은 얘기, 인구적인 얘기, 그다음에 이제 소위 반격 정서, 노사문화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3대 개혁을 좀 나왔습니다만 이 3대 개혁이 조금은 최근에 이제 노동조합의 경영성 제도라는 차원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조정훈 교수님도 인수위 때부터 3대 계획을 좀 어렵더라도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3대 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정말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레더가 얘기한 대로 좀 어렵더라도 아젠다 2025이 독일을 병자에서 엔진으로 보내듯이 우리나라도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해서 우리 기업을 살리는 경제를 살리는 이런 구조적 면에서 경제를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네. 이국 계획에 따라 옵니다.
미국 역대 정부는 자기네가 구체적으로 설정한 그 목표하고 그 목표 달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상충되는 그런 정책을 취해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과거 이제 미소 간에 격심하고 대결이 심할 때 그걸 해소책으로 이제 중국하고 접근해서 중국과의 그 관계를 개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가 말하면 자유주의에 이렇게 거의 접근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최대한 지원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미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상, 군사상 여러 가지 최신의 기술들을 중국에 제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그냥 생각하지 못할 지구를 지원해서 결국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발달하고 부자적으로 강화되고 이러니까 미국의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정권 때 말기부터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을 취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봉쇄 정책을 취하는데 그러면 그 봉쇄 정책이 성공하려면 미국 단독도 안 되는 거고 자유주의 국가가 연합해서 같이 협력해야 하는데 결국은 미국은 이제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도 이제 탄압해가지고 얼마 한미 동맹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 3석의 군사 동맹을 통해가지고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면 우방 지원에 같은 편의 식구들 부부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줬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서 수입하는 물품에서 관세를 높이니까 결국은 독일이 무척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일을 포함해가지고 불란서라든가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접근해서 경제적으로 오히려 접근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은 말하면 자유진영이 중국을 봉쇄하는 이런 세력이 연합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정책이 이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텐데 그러면 이래가지고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의문을 뭔가 하게 되면 미국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그 봉쇄 정책의 목표가 뭐냐. 그리고 현재 같은 정책을 쓰면 이중적인 상승된 정책을 쓰면서 봉쇄 정책에 성공하려고 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있으면 것 같습니다. 사실 1985년 9월달에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의 재무장관을 프라자 호텔에 불러가지고 에노하고 모르카를 절상해 해가지고 240을 하는 것이 120일로 절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때 85년도에 이제 프라자 합의를 도출을 하게 됐느냐라는 걸 보시면 그때 아까 표현해서 보듯이 일본의 퍼캡ita GDP가 미국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따라와? 이건 용산소로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봉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까 흑망에서 소위 그것은 봉쇄 정책을 쓰고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미국의 모든 수준을 301조, 232조 환율 조작국가 지적 설권 해가지고 화웨이 제품을 사는 경우는 몽창 다 못 사게 하고 화웨이 제품을 사는 캐나다 부사장을 화웨이 부사장을 구속시켜버리고 등등 모든 조치를 썼습니다. 그것은 또 미국이 중국이 미국 기업에 M&A 한 것, 기술적 기업에 대해서 M&A 한 것을 전부 봉쇄시켜버리고 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이든 시대에 와가지고는 미국 혼자서 하기보다는 연대가 돼서 하자라고 해서 IPB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 미국은 여러 연대를 통해서 아시아 국가의 연대, 유럽과의 연대를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여러 가지로 1대1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가고 있어서 결국 지금 미국과 중국이 헤게모니 전쟁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 정책은 틀림없이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중국의 발전을 영원히 일본처럼 못 따라오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윤식 교수가 쓴 미국과 중국의 시나리오 몇 년 된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적어도 2045년까지 중국은 미국을 따라오지 못할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은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결국은 그 바이든의 이런 소위 글로벌 동맹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진전 또는 중국에 대한 그 공세 정책의 성패는 좀 달라질 것이고 지금 아마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방력이나 이런 면에서 중국이 아까 표에서 보시듯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봅니다. 김홍국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통상에 대한 역사까지 굉장히 깊이 있는 설명해 주셔서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좋은 강연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기도 대변인 지내고 TBS 교통방송 보도국장을 지낸 김홍국입니다. 협상대위원으로 활동 중인데요. 말씀을 잘 듣는데 현장의 기업인들 제가 말씀을 최근에 좀 들었거든요. 어제도 중국이 12월부터 이제 흑연을 수출하는 것을 이제 봉쇄하는 그런 발표가 나왔고 요소수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기업인들이 대중에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제가 아는 학회에서 교수님들이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 공항에서 KGB에 억류를 당했습니다. 그분들이 막 얘기를 했더니 러시아 정부 KGB에서 한국은 비우호 국가다. 한국은 이제 우리와의 그런 친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에 유학도 하고 굉장히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교수님인데도 이제는 한국인들이 러시아에서 억류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투사로 근무해서 또 뭐 뉴욕에도 있었고요. 한미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지만 이렇게 우리 정부가 미국을 따라가는 일방적인 외교를 펼칠 때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현장 기업인들은 엄청난 어려움과 수출이 봉쇄되고 무역이 단절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끌어나가되 중국과 러시아의 또 많은 국가들과의 기업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유연하고 탄력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야만 그래서 유럽도 중시하고 그런 다른 국가들도 중시해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로만 갔을 때 세계 각국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맡고 있는 어려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팩트고요. 흑연 요소수 원자재 통제를 하면서 제일 괴로운 거죠. 특히 러시아가 북한하고 관계 강화하면서 결국 그것도 우리에게는 나쁜 점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사실 정답은 제시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비교가 좀 쉬운 되는 비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사실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중국 우선적으로 비교는 없죠. 또 정치 안보적으로는 미국하고 관계를 뗄 수가 없죠. 그분은 이제 안미 경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말이 실제 그렇게 쉽겠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은 안보면에서 정말 풍전등화에 있던 이 안보면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팩에 가입하고 나토와 근접하면서 안보면에서는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 우리가 경제면에서 중국을 놓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한중일 정상회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 안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는 한중 관계를 좀 더 가까이 하는 이런 정책이 나오리라고 합니다.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 이게 원래 원전은 중국에 어디서 나왔다고 하는데 Everything change but geograph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도 지리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서쪽에 중국이 있고 동쪽에 일본이 있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100년, 1000년, 만년을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이웃에 있고 중국이 서쪽에 있고 일본이 동쪽에 있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치 내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은 미국하고도 안보 면에서 가까이 해야 되지만은 경제 면에서
중국과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우리 정부도 지금 충분히 그걸 알고 대비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사실. 예, 그럼 대상 질문 없으시면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술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조그만 투자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그 사람으로서 경제 전반적인 그런 거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일본이 좀 앞서갔을 때 미국에서 그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약간 주도할 때 눈 감아줬다라는 거 그때 일본의 어떤 그런 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반도체로 인해서 굉장히 발전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의 미국이 우리나라도 약간 견제하는 거 아닌가 제가 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안보 면에서는 굉장히 잘 대처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경제 면에서 미국에 대한 그거를 너무 의식을 하거나 우리가 또 너무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좋다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가 좀 위험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나 이제 삼성전자 주도해서 가고 있지만은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이나 삼성전자의 전망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좀 투자했다가 좀 손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서 조금 궁금합니다. 예, 반도체가 처음 발견된 것은 미국이죠. 미국이 발견한 것이고 진공관에서부터 시작해서 트랜지스타로 IC로 발전해온 것도 미국입니다. 반도체의 원 저작자는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반도체가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가 일본을 넘어가서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80년대 초에 미국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배운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 우리를 뺏겨가가지고 일본을 미국을 능가해 라고 만든 것이 86년의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이 나오면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여라. 그리고 일본 시장의 20%를 공개해라. 수입 시장을 공개해라. 뭐 등등이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83년도에 우리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반도체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서 정부, 당국, 학계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께서 한국에 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반도체 발표를 이뤘는데 결국 그 발표는 홍진기 회장을 통해서 반도체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84년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상공부의 과장이었습니다. 그린벨트를 후보였습니다. 현대전자는 절대농지를 후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미일 반도체 협정이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는 나머지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하는 걸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나오고 87년에 컴퓨터 붐이 불면서 반도체 DRAM 가격이 4배가 뛰었습니다. 결국 삼성이나 현대가 몇 년 동안 그룹이 명운을 걸고 적자를 각오하는 투자가 바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근희 회장이 기업이 나오면서 세계를 석권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가 그런 가운데 대만의 TSMC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세계를 압권하고 있고 메모리 쪽에서 삼성이 압권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요 우리 수출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1995년에는 반도체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 제가 속해 있는 상공부에서 수출 통계를 낼 때 위다웃 반도체라는 통계를 냈습니다. 반도체 너 때문에 무역이 적자가 나는 거야. 반도체 때문에 흑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다웃 반도체라는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러나 이 반도체는 반도체가 삼성이 기울어지니까 세수가 지금 올해 얼마나 기울입니까? 결국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미국과 반도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반도체가 융성하면 미국이 다시 견제하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어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100억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손잡지 않으면 우리 과거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과 우리는 윈윈으로 가야 됩니다. 왜 미국이 통상에서 그렇게 힘을 발휘할까요? 힘을 발휘한 이유는 미국은 1조 1,000억이라는 무역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시장은 사실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흑자를 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결국 중국이 이익을 보고 있고 우리도 미국에 1년에 100억 원 이상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미국이 만약 무역 흑자를 내고 우리가 무역 적자를 내면 미국에서 그렇게 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반도체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윈윈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일환으로 SK와 삼성은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오랜 공직과 산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열강을 해주시고 친절한 답변을 해주신 이범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